야, 이게 진짜 그 국정원의 약간 처음이니까 심리모략 작전이구나. 그래서 왜냐면 대한민국의 위대성을 많이 저희한테 이렇게 선전을 해서 그 사상 세탁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까지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온 전주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북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일반적인 노동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뭐 1년 동안 굶지 않고 살면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사실상 먹고 사는 게 저와 가족의 대부분 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생존. 부모님은 엄청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유벌공이라고 해서 그 압록강에 아직도 뗏목을, 압록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뗏목을 이동하거든요. 그거를 나르고 검수하는 일을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배급이 나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것 외에도 뭐 농사도 짓고 술 장사, 두부 장사, 뭐 계절 따라 또 국경이니까 밀수도 막,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 밀수를 합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 뭐 대왕 밀수꾼은 아니었고요.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때 저희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삶이 너무 힘들다. 살아가는 게.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게 너무 안타깝다. 가능하면은 니네는 좀 이 땅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어릴 때부터 조금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소학교라고 하죠. 소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니네는 이 땅에서 살 생각은 하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저희를 많이 공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북한 이외의 세상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저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하자 해서 당시로는 제일중학교라고 하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에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혹시 탈북은 언제? 2013년이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습니다. 원래는 다 같이 오고 싶었죠. 근데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족이 다 같이 오면 혹시 오다가 뭐 진짜 총 맞을 수도 있고, 오다가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야, 이러다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래서 같이 오고 싶지만 좀 나눈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외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당시에 80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올 수 없는 길이니까 두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어차피 남아서 할머니를 좀 마지막까지 모시고요. 당시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했고 오빠가 대학교를 딱 졸업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는 사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아빠, 엄마가 살았던 그 노동자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는 미룰 수 없다 해서 오빠랑 저만 먼저 왔습니다. 저희가 한 집에서 자녀 2명이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도 일중학교라고 하는 좋은 학교에 갈 정도로 그 마을에서는 다 눈여겨보는 나름의 인재들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당연히 보위당국에서 뭐라 하겠죠. 그래서 정말 거의 매일이다시피 수시로 와서 애들 어디 갔어요? 언제 와요? 뭐 소식은 있어요? 집에서 모른다, 뭐 나갔다, 뭐 네,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정도로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수개월이 지나니까 너무나도 계속 와서 조사를 하고, 아마 그게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유였을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이걸 사실상 못 견뎠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고 1년 뒤에 아버님이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셨다. 근데 아버님이 식사를 아예 못했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3년 뒤에 다행히 엄마는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직접적으로
그 북한 보위당국에서 아직 가정에서 남자를 더 중요시하니까 아빠한테 제일 먼저는 엄청 계속 와서 취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빠가 혼자 감당했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그다음 이제 남은 게 엄마니까 엄마를 엄청 했잖아요. 엄마가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와 하루에 3번 4번 그 감시한 사람들이 3번 4번 온대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을 고정적으로 붙여서 눈을 떠서부터 잘 때까지 뭘 하는지를 계속 이렇게 막 교대로 와서 보더래요. 제가 다행인 게 제가 탈북하기 한 1, 2년 전에 외삼촌이 탈북했고 그러니까 좀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딱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희 국경에 살았으니까 그 통화를 몇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와서 내가 지금 한두 명을 데려올 돈을 딱 모아놓은 상태다. 그래서 누가 올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일 먼저 손들었죠. 외삼촌 저희를 데려가 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막 해가지고 외삼촌이 그래 너희를 하자 해서 그 준비를 했어. 사실상 그 마음의 준비를 한 거는 한 3년 넘게 걸렸고요. 가는 과정에 무슨 루트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지는 엄청 꼼꼼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 세계 지도를 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디를 가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게 될 수도 있고 막 플랜 A, B, C를 짜기도 하고 사실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짜가지고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때 기다리던 외삼촌이 딱 그 돈이 준비됐고 아마 탈북민들의 많이 올 때 브로커 비용의 한 절반은 도강 비용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중국이나 동남아를 이렇게 경유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비용을 쓸 건데 문제는 그때 최소 한 2만 달러 이상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감당하기에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저희는 외삼촌이 주신 한 700만 원 정도 그때로서는 뭐 7,000불도 안 됐겠죠. 그 정도 돈인 거예요. 그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게 한 5,000불 정도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엉터리 없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브로커 비용 그 도강 비용까지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깡도강을 하자. 그러니까 깡도강이라고 아예 그냥 군인 끼지 말고 그냥 가자. 사실 거기에는 또 자신감도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태어나서 자란 암도강이잖아요. 거기에서 빨개 벗고 뛰어놀고 거기에서 메뚜기 잡고 뛰어놀던 곳이라서 사실 어디에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지 어느 시간에 얘네가 잠을 자는지는 알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 뭐 가다가 죽든 살든 5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깡도강 하자 해서 오빠랑 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 김정은 정권 때니까 김정은이 정책을 펼쳤던 게 도강 너무 많이 탈북을 하게 되니까 군인들한테 돈을 받더라도 다시 그 사람을 밀고를 하면 그 승진 포인트로 쌓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돈도 빼앗기고 오히려 밀고 당해서 현장에서 생포당할 수도 있거든요. 강경에 괜히 들어섰다가 군인만 믿고. 그래서 당시에는 군인을 안 끼는 게 약간 추세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도 없거니와 그렇다 해서 군인을 믿을 수도 없으니 깡도강 하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 건너던 데서 한 100에서 150m 사이에 군인 3명이 있었어요. 확인을 하고 건넜죠. 네. 네. 그때 사실 살 생각은, 그러니까 가다가, 목숨을 보고 네, 살 생각은 사실 사는 거에 가능성을 두진 않았어요. 원래는 그 이제 브로커, 외삼촌이 소개해준 브로커가 있죠. 그래서 브로커의 연락처를 받아서 중국에 딱 건너가서 연락을 하니까 출발하겠다 했는데, 와, 저희가 3월에 강을 걷는데요. 백두산 밑에 3월은 정말 춥거든요. 영하 20도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얼어 죽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로커한테 우리 이제 더 못 버티겠다 해서 핸드폰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손이 얼어서 안 움직여서 이거 전화를 못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나 보다 했는데 다행히 내 브로커가 와서 어떻게 발견이 돼서 다행히 살아서 중국까지 갔는데 와, 그 다음에 거기 보이부 애들이 장백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브로커가 갑자기 우리를 못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심해져가지고 이동을 못 시키겠다 해서 또 급하게 외삼촌이 다른 브로커를 또 찾느라고 며칠은 또 그 방 안에 아예 딱 갇혀있기도 했었습니다. 나가면 안 되니까. 중국을 그렇게 한 며칠 정도 갇혀있다가 새로운 브로커가 다행히 찾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태국까지 쫙 가는 동안에 거의 논스톱으로
다행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겨울의 강을 얼음 위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장백이니까 제일 추운 지역이고 동남아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한 2만 킬로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 패딩 입고 건넜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롱고방이라고 북한 말로는 롱고방이라고 하는데 아마 승합차일 겁니다. 그걸 타고 진짜 하루 종일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눈을 딱 떴는데 와, 창밖에 개나리꽃이 펴 있더라고요. 위도가 바뀌니까 따뜻한 거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우리가 진짜 북한을 벗어났다. 다른 세상에 왔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그 패딩 점파 벗고 얇은 봄, 가을 잠바를 입었어요. 근데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달려서 다음 날에 눈을 떠보니까 다들 반팔 입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우리도 반팔 입어야지 하고 그때 잠시 차를 세우고 백화점에 다 뛰어들어가서 반팔 하나씩 사 입고 네, 그리고 또 달렸어요. 그래서 진짜 잠깐 그렇게 시간 보내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다음날 눈 뜨니까 와, 눈앞에 바나나 나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3박 4일 만에 모든 기후의 모든 계절을 다 경험했어요. 그럼 오시는 데까지 총 얼마나 걸리신가요? 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일주일? 그러면 남짓 걸렸습니다. 네, 북한에서. 북한에서부터 태국까지 일주일이요? 네. 엄청 빨리 왔어요.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집에서 떠날 때 저희 아빠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가서 우리가 한국에 간 게 너무 빨리나 또는 파급력 있게 알려지면 남겨져 있는 북한 가족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막 세상에 알려지는 일은 없게 해달라.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 교육받기로 막 사진들이 쫙쫙 탈북자들 사진이 막 공항에서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스카프 쓰고 막 탈북자 누구누구 놈 막 이러면서 막 인터뷰한 사진 그걸 가지고 또 저희는 거기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 엄마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태국에서 출발할 때 이제 국정원에서 비행기 태워오잖아요. 그때 막 얼굴 다 이렇게 감고 선글라스 사서 끼고 그렇게 인천 어차피 저희 비행기는 따로 오니까 인천에 딱 내렸는데 그래서 막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제 이 문을 열고 내리면 기자들이 확 달려오겠지? 얼굴을 최대한 감싸야겠다 막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아무리 사실 내려서 복도 같은 걸 계속 따라가는데 기자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마음을 쓸어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선생님이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버스를 대형 버스를 탔습니다. 타서 저희가 밤에 태국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도착했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푸름푸름 날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가 쫙 떠오른 그 인천 대교, 엄청 긴 대교 거기를 버스가 달리면서 자, 여기가 한국에서 엄청 큰 대교고 사실 인천이 그 공항에 있는 것은 원래 섬인데 다리로 연결돼서 뭐 육지처럼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와, 저 북한에서 거의 20년 살았지만 바다를 처음 봤거든요. 와서 왜냐면 양강도는 내륙이고 하니까 그래서 바다다 너무 신기하다 하고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도 보고 다리가 끊임없이 있는데 막 엄청 촥 이렇게 새하얗게 위에 이렇게 촥촥촥촥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멋있다 그런 것도 있고 차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두 번째는 아닌 줄 알지만 야, 이게 진짜 그 국정원의 약간 처음이니까 심리모략 작전이구나. 그래서 왜냐면 대한민국의 위대성을 많이 저희한테 이렇게 선전을 해서 그 사상 세탁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네, 오는 동안에 그럼에도 처음으로 바다를 봐서 감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살이시면 기존에 먼저 삼촌이 계시고 맞아요. 하니까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좀 많이 삼촌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쵸 많이 들었다곤 했는데 사실 그 통화가 그래봤자 사실
얼마나 됐겠습니까? 원래 목숨을 걸고 하는 통화이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딱 전달하고 얼른 끊고 신호 왜냐면 그 전파도 잡히면 저희는 안 되니까 5분 10분 이상 안 했었거든요. 실제 이 생활 일반인들은 뭐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이니까 체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단순한 정보로 들었던 것을 실제 느꼈을 때는 너무 다르고요. 이거구나. 네, 모든 게 달랐습니다. 다행인 건 저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그 학력 인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제가 만으로 17살이었거든요. 생일이 안 지나서. 여기서는 아직 19세까지는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나이니까 그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둘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성인반에 있지 않고 저는 너무 그걸 하고 싶었는데 진짜 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교복을 이렇게 짧은 치마에 그 정장 같은 셔츠에 조끼에 이렇게 넥타이를 입은 교복을 보고 와, 남자 손 애들은 저렇구나, 한국 애들은 저렇구나. 너무 그게 멋있고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이제 하나둘 학교에 가니까 똑같은 그 교복을 주더라고요.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행인 게 또 저희 수준에 맞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제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와서 대학을 바로 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북한에서 1고등을 나왔다고 하지만 수학이나 물리화학 같은 건 그 부분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전반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내가 써야 되는데 거기서 논술을 해봤겠습니까? 뭐 영어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ABCD 정도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영작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커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갔죠. 한 1년? 네, 대안학교에서 대입 준비했었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일이 처음 와서는 한 1년은 일을 죽어라 했습니다. 왜냐면 외삼촌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외삼촌도 국정원 하나원 거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일을 해서 본인이 브로커 비용을 갚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일해서 모은 돈 싸그리를 다 우리 브로커 비용으로 썼으니까 사실 그게 외삼촌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도 도리적으로 갚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오빠랑 저랑 오자마자 그냥 바로 다음날로 노가다 파네. 갔어요. 가서 일단은 일을 했습니다. 오빠는 한 1년 남짓했고요. 저는 몇 개월 정도 해서 왜냐면 그것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술직도 없고 당장 돈이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을 했고요. 그때 당시로 새벽 5시에 가서 밤 10시 반 10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당이 12만 원 13만 원이었고 저는 청소에서 좀 쉬운 일이었습니다. 9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둘이 열심히 모아서 외삼촌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야 됐던 이유는 아버님 어머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최소한 모아야겠다. 한 1,000만 원은 반드시 있어야겠다. 해서 그 돈을 딱 모아놓고 저희도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어느 정도 쓰고 생활비를 그때 한 달에 둘이서 50만 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딱 진짜 먹는 것만 썼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지금은 네, 한 1년 그렇게 일도 하고 한 1년 정도는 대입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4년을 다닌 다음에 그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서 주부로도 살지만 웹툰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회사인데 웹툰이란 건 네, 만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만화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랑 비교했을 땐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저도 북한에서 만화책을 어릴 땐 정말 많이 빌려봤습니다. 도서관 가면 만화책이 많았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나온 만화책 중에 주로 그 탐정이나 액션과 관련된 만화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탐정을 하는 첩보물이죠. 이 첩보물의 대상이 전부 다 간첩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막 거기 보면 김해공항 무슨 어디 공항 뭐 대구 공항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간첩들이 파견되고 그래서 뭐 북한의 우리 연령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파견된 간첩들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막 신고해서 아이들이 그 간첩을 잡고 막 그리고 아이들이 막 무술 훈련을 해서 간첩을 막 한 번에 촥 쓰러뜨리고 그러니까 만화 내용이 대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아동 영화라고 하죠.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도 대부분이 그래서 계급투쟁을 하는 남조선 놈들의 그 잔혹한 사회주의 방해
그 책동에 대응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깨어서 이렇게 간첩들을 잡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하는 만화는 다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이야기도 하고, 주로 지금 하는 만화는 2년 넘게 연재하고 있어요. 그 남북하나재단에 월간 하나가 나갑니다. 거기에 월간 하나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화로 좀 펴내고요. 기존에 딱딱했던 사실 북한 만화라고 하면은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에만 대부분 포커싱이 돼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렇게 좀 약간 잔인한 부분들도 있어서 만화를 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만화는 조금 생활편으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정착할 때 얼마나 사실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네, 새로운 사회에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에피소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 통일부에서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이야기를 만화로 웹툰으로 먼저 만들어서 그 공모를 했는데 그때 제가 1등을 했었어요. 당당하게. 1등 하셨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에도 초대를 받아서 전시도 하고요. 네, 그 만화가 이렇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정식 출판은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뽑아봤고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랑 또 책으로 보는 건 다르니까. 제가 북한에서 나름 특목고를 나왔으니까 북한 특목고에서 이야기 학원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고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배경과 이거는 전부 다 제가 고증해서 실제 아마 해산 쪽에서 온 사람들은 저거 나도 아는데요 라고 할 겁니다. 해서 이 배경을 그릴 때 저희가 다 3D 작업으로 해산,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면 그거 다 땄어요. 그 다음에 실제 3D로 다 만든 다음에 그걸 컷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다 컷으로 그렇게 찍어서 배경으로 썼었습니다. 오직 한국에 가는 것, 가서 평범하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꿈꾸면서 왔잖아요. 진짜 이제 그걸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꿈이 있냐, 뭘 위해서 살아가냐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꿈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꿈꿨던 것은 한국에 그냥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저는 이미 17, 19살에 꿈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꿈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바라는 것도 없고요. 제가 북한에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저희 동네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아갔는데 여기서는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능하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에 많은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화를 만든 것도 돈이 안 되지만 저희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